흔들리는 국내 주식시장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등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과연 이 조정장이 왔을 때 어떠한 종목군들을 싸게 사 모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 궁금점을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장세에서 조정 시에 우리가 싸게 사 모으면 좋은 종목 탑 3를 오늘 영상을 통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부자TV의 여러분들의 행보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용은요.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기회의 꽃이 피어난 거야. 그죠? 네. 이제 앞으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반등의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뒤늦게 또 따라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시장에서 조정장에 해당 종목군들이 좀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왔을 때 좀 싸게 사서 모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그런 좋은 종목, 저평가 우량주 탑3, 탑3는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종목보다 중요한 게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제가 계속해서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시장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여러분들 시장 강의 딱 일단 확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시장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시장이 무너지면은 종목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뷰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놓고 이 시장이 점차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 결국에는 또 시장이 올라가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시장보다 더 강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관건,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번 싹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떤 걸 한다고요, 여러분들?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반등의 기회 잡기 위해서 조정장에 싸게 사 모아야 할 저평가 우량주 탑3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우리가 반등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또 저평가 우량주를 우리가 봐야 하는 포인트는 또 무엇이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먼저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잡아갈 때 일단 우리 부자TV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부자TV에 조금 내려보시면 이수민 대표의 급발진 코너 있어요. 제가 여기서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여러 차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은 또 꼭 시장 강의 한 번씩 보시고, 여기서 얘기해드렸던 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느냐,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다. 그래서 좌회전을 할지 직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대한 방향성이 크게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엑셀만 밟았다면은 엑셀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를 슬슬 밟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일정의 현금을 확보해 놓고 차분히 어느 방향에 켜질지를 지켜보는 장세가 나와줘야 된다. 이번 달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방향성이 언제부터 좀 잡힐 가능성이 높느냐,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발언 이후로부터 방향성이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직진인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춘 방향성에 따라 매매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 방향성이 혹시라도 하방이라고 본다면 그때는 충분히 우리가 현금 물량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방향성이 횡보든 상방이든 방향성이 잡혀진다면 충분히 다시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또 싼 종목들 쭉쭉쭉쭉 싸게 사 모을 수 있을 만한 기회들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 흐름이 이미 나온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상방으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우리가 그때는 어떤 종목군들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느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종목군들을 오늘 당장 내일 사야 된다? 아니에요. 일단은 관심 종목 넣어놓고 주가 흐름을 좀 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이
확보된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정말 종목을 그냥 알려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 내가 냅다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감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당장 사야 되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 좀 잡힌 이후로부터 차근차근 분할 매집 해나가야 되는 종목군들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를 좀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의 기회를 왜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은 기존 시장 강의 영상을 꼭 보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강의 영상을 보시고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려드렸던 게 8월 증시 하락 계속 이어지느냐 요 모르면 당하는 국내 주식 대응 전략 이 영상 어느 정도 총정리 개념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결국 사실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이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랬을 때 이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를 미리미리 파악을 해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은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인 공급이 될 것인지 긴축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시장에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은 결국 환율의 상승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 증시가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 환율의 흐름이 어때요? 환율이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제가 이 환율의 상승 흐름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말한 이후로부터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환율의 진정 흐름을 찾기 위해 지금 개입 중이고요. 그리고 환율의 이 상승 요인들을 낱낱이 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진정될 가능성이 좀 높았다. 자, 그래서 환율이 진정이 되고 있는데 환율이 진정이 될 때 어떤 흐름을 우리가 보라 그랬냐면 결국 외국인들이 환율 하락에 따라 국내 주식을 다시 사서 모으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기존에 환율이 오를 때 외국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는데 이 환율이 다시 떨어지는데도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국내 증시가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이 떨어짐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준다면은 다시 우리 증시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흐름이 오늘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환율이 계속 떨어짐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그럼 어떤 종목군들을 이 외국인들이 사서 모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사서 모으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어디서 체크를 하는 게 좋겠느냐 네이버 금융 증권 들어가셔서 국내 증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조금 내려보시면 외국인 매매 요게 나와요. 외국인 매매란 들어간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많이 산다 그랬죠. 그래서 코스닥 클릭 그랬더니 일자별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군들이 나온다. 자,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점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네. 일단은 내가 단기적인 매매를 좀 선호를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을 일단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투자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외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지금 외국인들이 사서 모으고 있느냐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반등장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종목군들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까요?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최근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이제 증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반대로 바뀌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 즉 환율의 하락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매수, 그로 인한 증시 상승이 나오는 이 기대감, 가능성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나오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대표적으로
업종군들이 어떤 업종군들이 있냐면 제약바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가 또 있냐면 건설 쪽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설 쪽도 외국인들이 알게 모르게 좀 사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부분들을 볼 거냐면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흐름이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원래 흐름이라면 통상적인 흐름이라면 연초에는 비교적 코스닥 종목 흐름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연말에는 코스피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방향성과 그리고 큰 자금의 슈퍼개미들의 매매 방향성 때문에 그런데 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량주 위주로 많이 잡죠. 코스피 위주로 잡는데 이들이 연말에 뭘 발표를 해야 되냐면 이제 본인들의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본인들이 얼마나 매매를 지금 잘 해왔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매수 이후에 매도까지 청산한 이후에 그 실적을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슈퍼개미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배당주 위주의 매매를 또 하는지라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대부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몰려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말에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단 좋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물량이 한번 딱 빠져나간 이후로부터는 연초에는 보통 중소형주들이 강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줘요. 특히나 연말은 이제 외국인 기관 주도의 매매가 나온다면 순매수가 나온다면은 연초에는 개인들 위주의 매매가 나오면서 테마주 장세가 많이 나오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자, 근데 그 흐름이 사실 올해 그 흐름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내년 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내년 연초에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테마주 위주의 매매가 계속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박스권,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재테크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배당주 선호의 매매를 좀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자금 이동이 연말 쪽으로 나오면서 연초에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많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흐름이 어떠냐면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을 많이 사담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에 우리는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연말까지 봤을 때 코스피 즉 우량주, 대형주 이쪽이 의외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도 코스닥을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장의 이제 추세 흐름 역시도 마찬가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좋고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코스피 대표적인 기업들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지금 뭐 LG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를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드렸던 게 대형주는 추세 위주의 매매가 강하다. 근데 추세가 이어지는 공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냐?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추세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하락 추세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 추세가 발생이 됐을 때는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대표적인 코스피 시총 1, 2위 기업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보니까 이 흐름 자체가 차트를 보시면 나오죠. 자, 삼성전자 흐름 보시면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면 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가 싶더니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하락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되는가 싶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리는가 싶더니 거래량이 결국에는 하방 쪽으로 꺾이면서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보시면 자, 주봉으로 좀 볼게요. 추세는 주봉으로 보는 게 더 좋으니까. 하이닉스도 최근에 하락 추세를 깨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거래량이 한 차례 또 터진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기간이 좀 필요해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할 기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소중한 투자금을 그냥 여기다 갖다 받기에는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코스닥 쪽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LG화학 등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면서 뭐가 나왔다? 하락 추세가 나왔다. 그러니까 요 흐름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코스피 쪽은 힘들지 않겠나 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좋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요 이제 대선 테마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대선 테마주들 대부분이 어떠한 부분에 있냐면 코스닥 쪽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는 코스닥 즉 대형주보다는 어떤 부분 중소형주 쪽으로 건드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냥 중소형주로 매매를 할 것이느냐를 봤을 때 중소형주 중에서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성장주를 같이 체크를 해서 잡아보는 게 좋습니다. 실적 성장을 하는데 저평가이면 더 좋죠. 저평가. 최근 또 시장이 좀 어느 정도는 눌려줬기 때문에 또 다시 저평가 종목군으로 내려온 종목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요 1번, 2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 공통된 분모점을 좀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섹터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폴더블, 건설 이쪽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쓸어 담고 있으니까 이쪽 위주의 섹터 중에서 지금 중소형주 쪽을 바라보는데 실적이 성장하면서 저평가된 섹터,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볼 때는 제가 기존도 강조를 드렸다시피 건설 쪽이 좋겠습니다. 건설 쪽이. 특히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건설 관련, 즉 부동산 관련된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건설을 우리가 좀 안 볼 수가 없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건설을 사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주목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7, 8월은 아무래도 이제 폭염도 있고 장마 시즌도 겹쳐 있기 때문에 요때는 건설이 비수기다. 그래서 비수기라서 아무래도 건설주들이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역시도 좀 단기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 더 싼 구간으로 좀 빠져 있는 구간. 근데 지금 비수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건설 성수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단계임에 지금 포지션에 있는 건설이죠. 건설을 사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강의를 해드렸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저평가율량주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산업 중에 좋은 주식 탑5 선별했습니다. 이 영상이었거든요. 이 영상에서 제가 건설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왜 건설을 사야 되느냐. 이유는 아무래도 기존의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과 이 공급 규제 정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수주 물량이 없었고 유가가 떨어지면서 실적이 계속 안 나오는 흐름이 악영향 계속적으로 누르는 부분들이 많았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 왜?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이 됐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해외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유가도 회복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올해 서울시장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될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이 후보군들이 너도 나도 다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 대선 정책 수혜주로 가장 대표적으로 건설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해외 쪽을 봤을 때도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미국과 유럽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취업난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자, 바이든이 지금 인프라 투자 1조 달러를 진행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상원 통과됐다라고 하는데 곧 이게 발의가 될 거예요. 발의가 되는데 인프라 투자는 결국 이 건설 쪽으로 계속 활성화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에 건설 호황기가 나온다고 봤을 때 그에 또 공급을 하는 국내 뭐 건설 장비 업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당시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렸었는데 요거는 이제 해당 영상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 중에 즉 건설주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겠느냐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설만큼 지금 실적이 빵빵한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없고요. 그리고 건설이야말로 이제 이번 대선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크게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하반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확률 높게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을 만한 섹터가 건설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마지막 건설 관련해가지고 결국에 실적 성장 플러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우량주 탑3는 어떤 종목군들이 있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기존에 사실 알려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건설주는 대표적으로 뭘 보라 그랬냐면 대형 건설사 위주로 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설 자재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건축이 들어갔을 때 인허가가 끝나고 실질적인 착공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건설 자재를 먼저 쓰느냐를 봤을 때 선제적으로 쓰는 건설 자재가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뭐 시멘트, 페인트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건설 자재 쪽인데 좀 나중에 쓰는 후발적으로 쓰는 종목군들은 또 어떤 게 있느냐, 이제 뭐 유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실리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리모델링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가구 이런 애들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대형 건설사 중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DLENC라든지 뭐 HDC, 현대 산업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룡건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오늘도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계룡건설된 관련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 계룡건설 관련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룡건설 볼게요. 현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된 건설주라고 하면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 보면 외형 성장의 수익성 개선까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2분기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건축 관련, 토목 관련, 야,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제 자체 주택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유통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4% 급증했다라고 하고요. 외형 성장의 수익성까지 개선되면서 더해진 효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력인 건축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했다는 게 주요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신규 수주가 급증했다라고 해요. 사실 건설이 중요한 게 결국 선제적으로 얼마나 신규 수주를 많이 따오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이후로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상반기 기준 YOY 즉 작년 대비 56.5% 증가된 신규 수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성장 기반에 대한 크게 확대될 기대감이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룡건설은 매출액 규모가 2조 원을 상회하고 공공수주 시장에서 매년 1, 2위를 다투는 대형 건설사인데 지금 8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가 말해주듯이 성장 잠재력도 뛰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시총이 3천억을 밑돌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건설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건설사 중에.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그래도 작년 대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내년 내후년까지 성장할 전망이 잡혀 있는데 지금 PER이 몇 배밖에 안 돼요. PER이 어머나 세상에 3배도 안 돼요. 이 너무나 쌉니다. 너무나 싸요. PBR도 0.5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지금 확보해 놓은 영업이익 대비해서도 너무나 저평가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도 지금 반값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자본만큼보다 평가가 반값이 안 된다. 이거 너무 싼 거 아닌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 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수주 물량도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너무 싼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룡건설 한번 차트 볼게요. 계룡건설 일단 주봉상 차트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거래량.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추세를 전환시키는 대량 거래량이 중요하다. 이 대량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터지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그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근데 이 추세가 최근에 살짝 깨졌어요. 왜? 시장이 살짝 무너지면서.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이 추세 상단으로 추세 지금 하단선 지지받고 있는 부분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 시장 때문에 조금 밀렸더라도 충분히 추세 상단 부분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자, 추세선을 다시 그려보면은 요렇게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얘는 일단 4만 원 정도, 4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한번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아닌가. 얘를 보면은 과거 매물대도 보시면 4만 원 딱 체크를 해볼게요. 요 과거 고점 매물이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 4만 원이 뚫리면 역사적인 신고 라인도 장기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기대가 되지 않겠나. 왜냐면 이 추세 처음 상승 추세 때 발생했었던 거래량이 역사적인 신고 거래량이 나왔어요. 즉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강한 힘이 실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할 수가 있겠다. 또한 최근에 또 이슈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다가오는 대선과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주가 지금 모멘텀이 지금 계속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5년간 장기 전세 주택 7만 호 공급, 기존의 2배 물량이거든요. 기존 2배 물량.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서울시부터 해가지고 주택 공급 물량을 지금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룡건설만 봤을 때는 지금 컨소시엄에서 민간협력행 도시재생 리츠 사업자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1호 민간협력행 도시재생 리츠를 주도할 민간 사업자로 계룡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야 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금 거의 주력적인 정책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게 도시재생이니까 나중에 또 정부 정책 수혜주로 엮이면은 대선 관련 정책 수혜주로 엮이면은 얘도 한번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계룡건설은 또 어떠한 수혜주로 또 볼 수 있느냐, 세종시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종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작년부터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언젠가는 지금 청와대까지 옮긴다라는 지금 발언을 하면서 여전히 세종시 개헌에 대한 이 관심도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계룡건설은 세종시 관련 개헌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플러스 그 도시재생 관련주로도 나중에 엮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 부분 아까도 봤다시피 영업이익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부채도 많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요. 무엇보다 PBR 0.5배 정도, PER 3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익 대비 최근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 때 보시면 어때요? 이익 최근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은 PER이 3배가 안 되고 PBR도 0.5배가 안 돼요. 너무 싼 포지션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뭐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요 건설자재 관련한 선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말고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은 이미 한번 좀 먹고 나왔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후발격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애들이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리모델링 관련한 수혜도 같이 더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유리 실리콘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가장 대표적인 기업 누구냐? KCC. 그 다음에 가구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대장주는 한샘이지만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성장성이 좀 눈에 띄는 건 현대리바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세 종목은 계룡건설과 KCC와 현대리바트인데, 자, 일단 KCC 한번 최근 이슈 볼게요. KCC가요. 일단은 미래 성장 동력 발굴 관련해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는 이슈도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KCC 리포트를 여러분들 꼭 보세요. 리포트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리포트는 실리콘 이익 개선에 기인한 호실적 추정입니다. 모멘티브를 편입한 효과로 인해서 실리콘 중심의 이익 개선이 지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법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 리포트도 중요한데 오늘 나온 리포트가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보시면 KCC 관련해가지고 거의 뭐 세부적인 신영증권에서 나온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KCC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봐야 할 단 하나의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모르는 유기실리콘 호황. 이게 뭐야? 자, KCC는 10만 원 현금이 든 지갑을 5만 원에 사는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PBR이 0.5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갖고 있는 자본이 만약에 10만 원이면 지금 평가가 주가는 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원래는 얘가 이렇게까지 저평가되어 있었던 흐름은 영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 자산에 대한 평가 위주로만 좀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나 고인물 기업이었거든요. 원래 기업은 미래 발전 가치가 있으려면은 계속해서 혁신과 성장이 필요한데, KCC라는 기업은 거의 뭐 100년의 이 역사가 있는 전통적인 기업인데 100년 동안 거의 뭐 어찌 보면은 한 길을 묵묵히 계속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업이 제가 이제 기업 오너들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었는데, 기업이 혁신과 변화가 없다면 결국 죽는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기업들의 오너가. 그만큼 KCC에 대한 영업적인 측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많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2018년도 환갑에 100년 기업의 비전을 밝히면서 3조 원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합니다. 3조 원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해요. 그러면서 세계 3대 실리콘 기업으로 꼽히는 모멘티브를 얻었어요. 자, 이로 인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 거예요.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지금 실리콘 시장은 현재 공급 우위에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아직 초입에 불과한데, 자, KCC는 심지어 국내 1위 건자재 기업으로 영업가치가 자산가치를 넘어가는 그 일이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약 정리된 부분만 볼게요. 요 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요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리포트를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는 연습도 필요해요. 오케이?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밥을 떠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기실리콘 가격 사상 최고치 갱신에 따른 수혜라고 해요. 그래서 모멘티브 전체 매출의 30%가 유기실리콘 매출인데, 요게 KCC와 함께 중국 외에 한국, 일본, 미국 등 다변화된 생산시설을 화분하고 있고, 수직 계열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 독과점 구조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전가할 수 있다. 근데 이 유기실리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모멘티브 마진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헬스케어 등 실리콘 전방 산업의 수요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공급 부족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KCC의 실리콘 업황 상승 사이클이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반도체 강의를 할 때 이 반도체 그 웨이퍼를 만드는 거가 기본 원료가 실리콘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리콘이 사실 반도체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데 태양광, 전기차에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실리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뭐 한답시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리콘 산업에서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제 점유율 1위 기업의 지금 단기 약재가 터졌기 때문에 공급 라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여러분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다운된다? 그럼 뭐예요? 가격은 인상된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인상되면은 그 관련된 기업의 영업이익은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초입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KCC는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기실리콘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낸 과매도 구간이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건설만 보고 있지 요 밑에 건설자재 이쪽은 잘 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요런 부분에 대한 인식만 충분히 바뀌면 야, 이거는 마지막 저평가될 시점이기도 할 수 있다. 왜? 지금 PBR이 0.5배밖에 안 되는 극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목표가를 얘는 50만 원을 제시했어요. 50만 원을. 지금 KCC 주가가 얼마냐? KCC 주가가 33만 원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목표가 이제 증권사에서 발표한 목표가를 무조건 신봉할 필요는 없겠지만 목표가를 25%나 상향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자, 주봉상 봤을 때 큰 하락 추세를 최근에 깨고 올라갔어요. 추세가 전환됐습니다. 전환되면서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고 안착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지를 받았어요. 장기 추세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박스권.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 추세인데 여기 단기적인 하락 추세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또 한 번의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요 35만 원 아래에서는 매집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은 30만 원 아래에서 사면 땡큐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자에 요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차례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갭을 그래도 단기적으로 메꿀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좋은 종목군들이 더 싸지면 땡큐하고 사셔라. 땡큐하고 사셔라. 30만 원 아래로 가면 진짜 땡큐라고 생각하고 사셔라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종목군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은요. 현대리바트인데 사실 현대리바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한샘한테 자꾸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현대리바트 최근에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좀 추세가 깨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은 지나간 과거다. 2분기 실적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3, 4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3,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2분기 실적 대비 거의 2배가량 뛸 전망이 잡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자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까지 빵빵빵 올라갈 전망이 지금 잡혀있다라는 부분 뿐만 아니라 사실 한샘을 물론 이제 대장주는 한샘이지만 한샘은 지금 11개월 기준 PER이 26배고 PBR도 3배가 넘어요. 지금 신규 매수하기는 어려운 포지션이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대리바트를 알려드리는 것이다. 왜?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2개월 기준 PER이 10배고 PBR이 1배가 안 되는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현대리바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슈 보시면요. 코로나 때문에 불붙은 인테리어 열기 역대급 특수다라고 합니다. 역대급.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을 계속해서 장기화하면서 집 꾸미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노후주택을 고쳐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샘과 LX하우시스 등 지금 업체 실적도 쑥 성장이 이어질 듯이라고 얘기를 하죠. 30조 규모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시장이 2030년에는 44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 잡혀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요게 중요하죠. KCC도 마찬가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타이트해지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인데 자 현대리바트도 계속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공급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안 좋다 보니까 특히나 한샘 같은 경우에서는 악재가 좀 발생을 했잖아요. 한샘 어떤 악재가 발생을 했었어요. 한샘이 그 성추행에 관련된 문제가 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E1 등급 자재를 쓴다라는 사실이 또 발생을 하면서 한샘에 대한 좀 이미지 타격이 있었어요. 요거를 현대리바트가 그래도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좀 생기지 않았나. 최근에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요게 이제 그 리모델링 관련 이 가구 관련 검색량이나 뭐 이제 그 커뮤니티 관련된 글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좀 봤더니 현대리바트에 대한 이제 인식도 충분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고프리미엄 가구는 한샘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제 인지도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현대리바트는 얘네는 그냥 가성비야 라는 인지도가 있었는데 현대리바트가 충분히 지금 새롭게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고프리미엄 시장 쪽으로도 좀 뛰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돈이 없다고는 하지만 풀려있는 유동성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명품 사듯이 가구도 마찬가지로 집콕 생활 장기화가 될 생각으로 이왕 살 거 좋은 거 산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뭐죠? 어플리케이션 있는데 그 오늘의 집 아세요? 오늘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내가 여기 오늘의 집에서 딱 그 하나의 공간에 어떠한 가구들을 배치를 하면서 조화를 딱 꾸며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플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선택적으로 구매가 쉽게 발생되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가구에 대한 인식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가구가 어느 정도 인테리어에 도움이 될 건지 그리고 가구의 프리미엄은 어떤 부분인지 자재는 어떤 건지에 대한 이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인테리어 관련 이제 그 뭐랄까 수요도 늘어나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도 늘어날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 가격, 즉 Q와 P가 동시에 증가하는 모멘텀이 붙어있는 게 지금 가구 시장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실적 성장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 위주로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재건축 관련된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재건축이 된 이후로부터 여기에 가구들을 쫙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는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원래 가구 쪽이 상대적으로 건설주에 비해서 늦게 출발해요. 왜? 늦게 투입이 되니까. 영업이익 측면으로, 실적 측면으로 늦게 투입이 되니까. 그만큼 늦게 올라가는 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폭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눌릴 때 사서 모으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소파, 침대 등 가격을 3에서 5% 인상을 했는데 이게 2년 만에 처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20% 상승하면서 물류비도 2배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왔느냐, 6월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한 흐름은 결국 3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3분기부터는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이 이미지 먼저 볼게요. 과거에 이제 부동산 랠리 당시에 건설 건자재 상대 주가 추인데 이때도 초기에는요 막 건설주, 페인트주, 그 다음에 뭐 시멘트주 이렇게 얘네들이 먼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바라봤더니 한 1년 정도 투자를 했더니 누가? 가구가 제일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도 대표적인 기업이 한샘과 현대리바트였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서도 그때 당시 한샘, 현대리바트의 주가 추이가 어땠냐면 물론 대장주는 한샘으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갔었지만 현대리바트도 충분히 그 흐름을 따라갔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현대리바트도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 흐름, 실적 흐름 좀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큰 하락 추세가 나오는 흐름에서 얘도 마찬가지.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만큼 강한 힘이 바닥권에서 빵 치고 올렸다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올라가야 돼 이놈의 새끼야! 빵 치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지금 죽지가 않았어요. 큰 상승 추세의 흐름 자체가 아직 깨지지가 않았다. 큰 상승 추세는 여전히 깨지지가 않았다. 오히려 강한 지지를 지금 받아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그대로 고점 라인에 좀 갖다 대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22,500원에서 25,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성도 충분히, 왜? 과거 매물이 얇기 때문에, 요 구간의 매물이 얇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봤다시피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전망치 탄탄하게 지금 잡혀 있고요. 2분기를 지나 이제 3,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도 좋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아하, 오늘 이 세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해당 세 기업의 외국인 최근 순매수 수혜를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계룡건설. 계룡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어때요? 8월 18일부터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사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기관 역시도 지금 많이 사담고 있다. 눈에 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KCC. 자, KCC도 8월 18일부터 외국인들이 슬슬슬슬 사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도 8월 18일부터 정확하게 8월 18일부터 세 종목을 다 외국인들이 서서히 알게 모르게 사담기 시작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아하,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조정을 활용해서 사 모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군들, 싸고 실적 성장이 반영되면서 정부 정책 수혜로 엮일 수 있을 만한, 대선이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건설, 그 중에서도 탑3 종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뭐라고요?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나중에 이 증시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틀어진다고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활용해서 싸게 사서 모아라.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건설주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변함없이 응원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이제 차후로 증시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상방 쪽으로 좀 잡히게 된다면
그럴 때 증시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싸게 사서 모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건설이기 때문에 대선 시즌까지는 우리가 좀 더 중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오늘 탑3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너무나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이게 투자에 참고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알려드린 종목 여러분들 스스로도 각자 뉴스도 한번 찾아보시고 리포트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고 공부하신 다음에 또 자율적으로 매매에 참고하셔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또 행복한 부자, 행부되는 길에 또 한번 힘을 줄 수 있을 만한 오늘의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또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수익의 기운이 그냥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그냥 뿅뿅뿅 이렇게 달아드려요. 그래서 댓글도 제가 다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댓글 보고 제가 또 힘을 많이 얻고 있는 만큼 댓글도 한 번씩만 댓글 하나 다는데 사실 5초 10초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되니까 뭐 써주시면은 제가 또 하트 또 뿅뿅뿅뿅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